이번 시간은 페이지 92페이지 벽돌벽체 균열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벽돌벽체의 균열 원인적인 측면은 일반적으로 그 원인 개념과 지금 현재 방지 대책을 해놨습니다. 원인 쪽은 관리 2차 시험에 관리 실무 쪽에서 보통 기출이 자주 되고요. 우리는 방지 대책 위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럼 원인은 시공상, 계획 설계상 개념과 시공상 개념이 있는데, 그럼 먼저 1번에 보시면 계획 설계상 미비에서 생기는 것하고 구분을 간단히 하도록 합니다. 계획 설계. 그러면 계획 설계를 할 때는 보통 배치를 많이 합니다. 이런 배치. 그래서 배치란 개념이 들어가면 계획 설계가 됩니다. 그러면 계획 설계로 인해서 이 미비로 인해서 균열이 발생되면 자, 구조물의 위험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구조물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균입니다. 위험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초래할 수 있는 균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험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에 기초의 부동침하입니다. 자, 부동침하는 계획 설계 시 부동침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가 설계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계획 설계상이고, 혹시 부동침하에 의해서 균열이 생기면 구조물이 붕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계획 설계상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2번에 자, 이런 배치, 평면 배치나 이런 배치란 문장이 배치는 계획 설계 때 배치를 합니다. 불균형 배치했다는 건 설계를 잘못했다는 거다, 계획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불균형 배치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건축물들이. 그리고 세 번째, 불균형 또는 큰 집중 하중, 행력 충격. 결과적으로 이거죠. 하중도 설계를 할 때 분배를 해줘야 됩니다. 큰 집중 하중이 생긴다는 것은 설계를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것도 바로 이 집중 하중의 불균형 하중 내지 집중 하중, 불균형이나 이런 집중 하중이 발생이 된다는 것은 바로 설계를 잘못했기 때문에 계획 설계 시 이 하중 분산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획 설계상이 됩니다. 그리고 벽돌벽의 길이나 높이. 자, 그래서 우리가 배웠다시피 앞에서 내력벽의 길이 시한이라든지 이런 높이라든지 이런 두께 규정을 위반했죠. 결과적으로 무엇인 계획 설계를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바로 계획 설계상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계구의 크기 불합리. 자, 그러면 계구의 합계는 대림벽으로 구획된 계구의 합계는 그 벽길이 2분의 1 이하로 설계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위반했다는 거죠. 그러면 계획 설계 시 문제라는 거죠. 불균형 배치. 이런 것은 바로 다 무엇인 계획 설계상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배치나 불균형 개념이 나오면 그런 것은 계획 설계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조로 위험할 수 있는 균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2번에 보시면 시공상 결함이 나온다. 시공상 결함. 자, 시공상 결함은 이거는 구조물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균열은 아니다. 단지 미관상이 나쁘거나 방수상 누수가 될 수는 있지만 구조물의 붕괴를 가져하거나 이런 균열은 아닙니다. 시공상 결함적인 측면. 그래서 1번에 벽돌 모델의 강도나 신축성 무정. 자, 그래서 보통 벽돌이나 신축성이 적죠. 그러면서 균열을 가는 거. 이것은 구조물 붕괴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시공상 결함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벽돌벽의 부분적 시공 결함에서 균열. 이것도 건물 붕괴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구조물 붕괴. 그리고 이질재 접합부. 예를 들어서 창호가 설치됐다는 겁니다. 자, 보통 벽의 재료하고 창문틀 재료가 차이가 있죠. 창문틀은 목재나 금속입니다. 그런데 주변은 벽은 벽돌이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재료 이질재가 다르기 때문에 접합부는 거의 균열이 가고 있습니다. 문틀 주변에 보면 균열이 가요. 이런 것은 시공상 결함에 속합니다. 그리고 장막벽 상부에 모르타르 다져넣기. 다져넣기니까 사춘부적이죠. 원래 사춤이란 것은
빈 공간이나 틈새 이런 조인트 부분을 메꾸는 채워 넣는 것을 보통 사춤이라고 취합니다. 다져넣기 부조. 그러면 장막벽이란 것은 이것을 장막벽이라고 합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라든지 뼈대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라든지 또는 일반적으로 철골 구조 이런 뼈대를 갖춘 건물에서 이 구조에서 이 조적조 벽체를 이것을 장막벽이라고 칭합니다. 장막벽. 그래서 뼈대를 다 짜놓고 이제 벽돌이나 블록 가지고 벽을 쌓습니다. 이것을 장막벽이라고 해요. 그러면 재료와 결과적으로 철근 콘크리트나 철골 쪽에 뼈대가 짜 있는 가운데 벽돌벽을 쌓다 보니까 그 틈 사이를 충분히 채워내지 않으면 균열이 잘 발생합니다. 잘 채워넣어도 조금의 균열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건물의 붕괴 이런 거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미관상 나쁘다 뿐입니다. 자, 그리고 모르타르 발음 들뜨기 이런 것은 건물의 구조물의 붕괴로 가져오는 이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균열은 아닙니다. 그래서 미관상이나 방수상 누수가 생길 수는 있는 형태지 구조물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은 균열이 시공상 결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3페이지 벽돌 균열 방지 대책. 우리 시험은 여기서 3번이 기출되었습니다. 거의 다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균열 방지 대책에서 보시면 첫 번째 가급적 복잡한 평면 구성을 피합니다. 자, 간단합니다. 시설 개로는 복잡하면 안 됩니다. 단순해야 돼요. 간단히 기본입니다. 그래서 건물도 제일 단순하게 짓는 게 경제적입니다. 다양한 형상을 갖추게 되면 비용은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양해지면 구조도 튼튼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복잡 다양성이 있으면 건물은 도로 불리합니다. 그래서 단순으로 갑니다. 그 점을 항상 명심하시고, 그다음에 부동치마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해줘야 돼요. 부동치마가 생기면 건축물 재료는 균열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재료를 쓰든 간에 균열이 강제 변형이 오기 때문에 서로 상이하게 침하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균열이 완전 고정된 곳은 미장 발음 보수하면 됩니다. 자, 근데 주의할 거, 이 진행형 균열은 안 됩니다. 진행형 균열이 생길 경우, 진행형 균열이라는 것은 무엇을 진행형 균열이라고 칭하는가 하면 균열 폭이나 길이나 깊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적으로 증가되는 균열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진행형 균열이 발생하면 이것은 균열 원인 파악을 해야 돼요. 균열 원인 파악을 해서 우리가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균열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균열이 종료되면 균열 고정이 되면 이때 무엇을 하는가 하면 미장 보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행형 균열일 경우는 미장 보수에도 또 균열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기초는 가급적 동일 형식, 동일 구조로 해야 돼요. 그래서 지정도 똑같습니다. 항상 이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측면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종은 안 돼요. 이종 형식 기초 이런 형태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동일 형태로 간다. 그리고 지정도 종류가 다른 것을 써서는 안 된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양질 재료를 사용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배합비나 재료, 벽돌 이런 것을 양질을 사용해 줘야지 우리가 균열은 적게 생깁니다. 그리고 6번에 보시면 창틀의 균형적 배치. 자, 균형적 배치가 꼭 이루어져야 돼. 불균형 배치는 균열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균형적 배치해 주시고, 상하층의 창호 위치. 보통 상하층
상하층 이 창호 위치는 일반적으로 동일 위치에다 동일 수직선상에 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배치를 해 줘야 돼요. 만약에 분산 배치해서는 안 돼요. 창호가 자, 건물이 있을 때 창호가 있을 때 보통 아래층 위층에 동일 수직선상에 배치를 해줘야 돼. 같은 라인에다가 배치해 창호 위치는 동일 수직선상에 우리가 배치를 해서 우리가 이 내력벽끼리 힘을 전달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하층 창호는 분산 배치해서는 안 됩니다. 동일 수직선상에 배치해 준다는 점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개념 우리가 봤고요. 6번이었습니다. 이건 꼭 정리해 놓으시고 7번 건물의 중량 배분을 균일하게 해서 집중 현상을 피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7번과 관련된 것은 바로 이 개념이 됩니다. 7번은 일반적으로 이제 균열 이제 집중 현상을 피해야 되죠. 분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테두리보 설치를 우리가 해 줍니다. 테두리보 설치. 그래서 월가다 테두리보를 설치해서 하중을 분산, 균등히 분배해 주셔야 됩니다. 집중하면 균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세로 줄눈을 막힌 줄눈으로 시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막힌 줄눈 시공을 하는 것, 이런 것이 하중 집중 현상을 피하고 하중을 분산해 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8번은 자, 조절 줄눈이나 신축 줄눈을 우리가 설치하는데 쉽게 균열 방지용 줄눈 설치하는 거죠. 균열 방지를 위해서 줄눈 시공을 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균열 방지 목적으로 조절 줄눈이나 신축 줄눈 설치하는데 자, 이곳은 뭔가 뭐뭐시 뭐뭐이 또는 가가 자, 보통 변하는 곳에 설치가 변하는 곳이나 아니면 뭐뭐시가 자, 집중되는 거, 하중이나 이런 집중되는 곳, 이런 데는 설치해서 균열을 방지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뭐뭇이 일정한 곳은 대상이 아닙니다. 뭐뭇이 가나 일정한 곳은 설치 대상이 아닙니다. 변하거나 집중하는 곳은 균열을 방지해서 신축 줄눈이나 조절 줄눈을 줄눈 설치해서 균열을 방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십시오. 정리해 두시고 그다음 자, 그다음에 이제 백화 현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백화. 자, 이 백화 부분은 초창기 한번 시험에 출제되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찾아서 서서히 다른 유형으로 현재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화는 초창기 시험을 나올 때 방지 대책 가지고 시험을 출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발생 원인이나 제거 방법 이런 부분을 공부 학습을 해 놓으십시오. 이 시설계로는 똑같은 유형은 거의 내지 않는 유형으로 출제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백화 현상이라는 것은 그 원인을 먼저 보시면 자, 이 벽이 있습니다. 자, 백화는 벽돌 벽면에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콘크리트 벽면에서도 생길 수 있고 블록 벽면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콘크리트 타일을 부착한 벽면에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백화 현상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이 벽체에 시멘트 제품을 쓰게 되면 시멘트 제품에 석회 성분이죠. 석회가 있는데 이 석회가 보통 우리 외부에서 이제 비가 오게 되면 빗물 침입으로 거의 생깁니다. 비가 내리니까 이런 빗물이 침입을 함으로써
빗물이 침투됐을 때 이 석회가 물에 녹아요. 석회가 물에 녹아서 수산화석회로 유출이 되는 거예요. 물에 녹아서 석회가 수산화석회로 유출이 됩니다. 유출이 되는데 이때 여기 수산화석회에서 H2가 날씨가 더워서 증발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때 공기 중에 탄산가스하고 반응을 하는 게 CO2하고 이 탄산가스하고 이하고 반응을 일으켜서 생기는 거예요. 그럼 원인은 석회하고 물 때문에 사실 생기는 거 이 두 가지 때문에 발생합니다. 유출이 되고 나서는 이 수산화석회에서 H2O가 증발되면 백화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석회하고 탄산가스 이 두 가지가 반응을 일으켜서 둘이 반응을 일으켜서 무엇으로 바뀌는가 하면 탄산칼슘으로 바뀝니다. CaCO3가 형성되면서 이때 H2O 물이 생깁니다. 그럼 이 물이 증발되고 나서 이것이 벽에 흰 가루로 남는 것, 이것을 백화 현상이라고 칭합니다. 백화는 이 현상. 그래서 이것이 대략 탄산칼슘 형성으로 생기는 것이 거의 96% 전후 생기고 나머지는 다른 반응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원인의 1번 보면 벽돌 벽면에 물이죠. 빗물의 침투로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이 벽면의 재료가 불량이게 되면 균열 같은 게 생길 수 있겠죠. 그러면 빗물이 침투할 수 있죠. 재료의 불량, 시공 불량이나 습도가 높을 때는 원인이 이거죠. 이 수산화석회에서 H2O 물이 증발되면 석회만 나와요. 그러면 석회하고 탄산가스하고 반응은요, 일반적으로 저것이 생기지 않습니다. 백화현상이. 그래서 이어서 H2O가 증발되면 그러면 습도가 낮으면 증발이 생길 수 있죠. 근데 습도가 높으니까 증발이 없다는 거죠. 증발이 적다는 거죠. 그래서 안 생긴다는 겁니다. 덜 생깁니다. 그래서 습도가 높을 때 이 백화는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기온이 낮을 때, 기온이 낮으면 수산화석회에서 H2O가 증발이 잘 안 돼요. 그죠? 기온이 높게 되면 여기서 H2O가 증발되면 잘 안 생깁니다. 그래서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에 여름철보다는 겨울철에 생길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시멘트비가 클 때, 물시멘트비라는 것은 물결합제비라고도 하는데, 물시멘트비는 시멘트 중량에 대한 물의 중량비를 이야기합니다. 물의 중량비, 이것을 백분율한 거, 이것이 물시멘트비입니다. 그러면 물시멘트 커진다는 것은 물을 많이 넣었다는 겁니다. 그 물을 많이 넣으면 균열이 잘 생깁니다. 균열이 잘 생기면 빗물 침투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럴 때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양지보다는, 태양빛이 비치는 양지보다는 그늘진 곳의 음지에서 잘 발생합니다. 태양빛을 받으면 수산화석회에서 물이 증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늘진 곳에서 백화현상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백화현상의 그림 형태 94페이지 보시면 이 붉은 벽돌집인데 이렇게 허연 가루가 이렇게 생기는 이것이 백화현상입니다. 그러면 방지법은 간단해요. 방지법은 얘가 침투하니까 생기는 거, 못 침투시키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둘이가 원인이에요. 그러면 모르타르에 석회를 많이 넣어주면 원인 제공이 되는 거예요. 석회하고 얘하고 만나서 생기는 거야. 그래서 그때 2회 때 시험 나올 때 모르타르에 석회를 많이 넣어준다, 석회 더 첨가한다, 이렇게 해서 틀리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질의 벽돌 사용하고 그다음에 사춤을 충분히, 사춤이라는 것은
틈새나 공간, 공극을 채우는 것을 사춤이라 했겠죠. 그럼 사춤을 충분히 해주면 빗물 침투가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리고 3번에 줄눈의 방수체, 얘가 침투 안 되도록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4번에 차양. 차양은 자 벽돌, 우리가 일반적으로 1층 부분에 이렇게 돌출식인 거죠. 이게 차양이다. 차양 개념이에요. 이게 차양입니다. 그럼 벽면이 있을 때 차양을 해놓으니까 빗물이 벽면을 타고 흐르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것이 차양이고, 보통 사람으로 치면 차양이 얼굴에 비 안 맞으려고 하면 우산 안 썼으면 자 모자 창을 딱 하시면 되죠. 이게 차양 개념이잖아요. 그럼 빗물이 흘러내리지 않겠죠. 그리고 사람은 빗물 좀 요 눈썹 개념이 보통 이 비가 올 때 이 눈썹이 두 가지가 있는데 속눈썹 되고 요거 때문에 눈을 뜰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만약에 눈썹을 싹 밀고 속눈썹도 없으면 빗물이 그냥 쭉 흘러내요. 그래서 빗물을 좌우로 이렇게 분산해주는 역할을 요 눈썹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썹도 지금 안 없어지고 있는 이유가 필요 있기 때문에 안 없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개념과 같이 빗물 흘러내리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을 해주면 된다. 그리고 비눗물이나 명반조 이것도 사실 방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단독주택이 있는데 간혹 가다가 누수는 되는데 방수를 못했다. 그럼 빨래비누 들고 올라가세요. 뭐 균열관 의심이 가는데 뒷각 이런 부분을 다 막 빨래비누 막 문 떼주면요. 나중에 뭐 웬만한 비 와서는 거의 방수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지법 받고, 그다음에 이제 제거법에서는 이 버릇이나 이런 마른 솔로 이제 이 백화 현상을 이렇게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뭐 일부분만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깨끗한 물로 세척해 줘. 묽은 염산으로 자 우리가 해 주시면 되고요. 묽은 염산은 보통 할 때 보통 이겁니다. 일반적으로 마른 솔로 제거되는 건 일부분밖에 안 됩니다.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화학적 처리를 해야 돼요. 묽은 염산이 화학적 제거 방법이에요. 그 솔로 하는 것, 버릇으로 하는 것은 뭐다? 물리적 제거 방법이고, 물리적 제거로는 다 제거가 안 됩니다. 그래서 물리적 제거를 먼저 선행하고 2차적으로 화학적 제거를 방법을 쓰는데, 그때 묽은 염산 가지고 화학적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은 이겁니다. 화학적 제거 묽은 염산으로 할 때는 항상 기본이 미리 자 일부분 국부적인 실험을 하고 나서 전반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를 아는 당시 무조건 전반적으로 제거에 들어가면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부분적 국부적인 먼저 실험을 하고 나서 전반적으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21번에 자, 이 벽돌조 보급 및 청소공사, 이것이 21번은 시방서에 관련된 겁니다. 그것은 표준 시방서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표준 시방서 내용이고, 그래서 일단 벽돌조 보급 및 청소공사는 그 적용 범위를 지금 4가지로 잡고 있습니다. 첫째, 표면에 생장하는 식물 제거. 그래서 뭐 이끼나 이런 것이 있었죠. 덩굴 식물 이런 것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제거적인 측면이나, 그리고 노출 벽면의 청소 부분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파손된 벽돌 굴체의 보수적인 측면하고, 그다음에 줄눈 가거의 나쁜 줄눈을 제거하고 치장 줄눈 같은 거 있죠. 그걸 재시공하는 이런 측면, 이 4가지 요소를 범위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생장식물 제거는 뭐 그 시방서 규정에 제거하면 되고, 뭐 별도로 뭐 깊이 들어갈 문제는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벽돌면 청소, 세 번째 벽돌면 청소 부분 있죠. 요거는 간단히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 3번의 벽돌면 청소와 관련된 시방서에서는요, 이 벽돌면 청소 부분에서는 뭐 포인트로 알아두실 거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2번하고 3번 위주로 좀 보시고요. 5번도 뭐 간략히 한번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에 보시면 자, 그래서 벽돌면 물청소는 빳빳한 나일론이나 아니면 강모로 된 솔로 자 그냥 물을 뿌려가며 긁어내려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모는
자, 저거죠. 틀이 빳빳한 틀을, 뻣뻣한 틀을 갖다가 강모라고 합니다. 강모. 그래서 뿌려가면서 긁어내려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청소는 위에서 아래로 진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위에서 아래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위아래입니다. 위에서 아래, EXID 위아래, 위아래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진행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5번에 청정용 화학제품을 사용한 거는 충분한 물을 사용해서 화학제 잔여분 남지 않도록 세척을 꼭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뭐 세 가지 정도 한번 봐두시고, 특히 2번하고 3번의 포인트를 조금 주시면 됩니다. 청소에 대해서는. 그리고 4번에 보시면 청소 방법. 자, 청소 방법적인 측면이 뭐 여기에서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인트다. 그러면 보통 청소 방법은 기본이 기본 좀 뭐 물세척을 기본으로 잡습니다. 물세척을 하고요. 물세척 방법을 쓰고요. 예, 이거는 보통 모르타르니까 수경성 재료이기 때문에 물세척을 기본으로 잡고요. 그리고 나서 물로 뭐 안 되면 이번 저걸로 하겠죠. 예, 세제 세척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세제 세척 들어가는데 이때 세제 세척에서는 자 중성제를 보통 우리가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중성세제를 가지고 사용해 주는 게 좋습니다. 중성세제라는 거 우리가 알아두시고 중성세제 써주시면 됩니다. 자, 세제 세척은 중성세제 써주시고 중성세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물세척이나 세제세척으로 안 될 경우에 우리가 부득이 할 때는 보통 산세척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알아두실 거는 무조건 산세척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 물세척이나 세제세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거되니 부득이한 경우 이럴 경우는 우리가 산세척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산세척에 대해서 이제 주의할 점은 산세척에서는 주의할 점이 이겁니다. 이 산이 너무 강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묽은 연산 가지고 하는데요. 산세척은 묽은 연산을 쓰는데 퍼센트를 잘 기억해 놓아야 된다. 자, 3% 산이니까 3%로 하시면 돼. 3%입니다. 그래서 3% 이하가 돼 주셔야 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 근데 일반적으로 묽은 연산 가지고 산세척을 할 때 주의할 점입니다. 그냥 벽면에다 바로 산세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보통 산세척을 하면 산이 벽돌이 흡수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면수가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안전히 흐를 수 있도록 해서 벽돌 벽면 물추김을 먼저 해주고 나서 그리고 산세척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조건 바로 산세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을 해 두십시오. 그래서 표면수가 안정하게 잔류되도록 하기에 그래야지만 염산을 최대한 흡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물추김을 한다는 점 기억을 잘 잡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청소 방법은 우리가 정확히 학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의 벽돌 구조체의 검사나 이런 보수적인 측면, 이거는 뭐 그냥 한번 읽어 두시고요. 그 다음에 6번에 줄눈 재시공적인 측면이 나옵니다. 줄눈 재시공. 줄눈 재시공에서 우리가 알아둘 거는 1번, 2번, 5번의 포인트 좀 잡으시면 됩니다. 1번과 2번 그리고 그 5번 정도를 잘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줄눈 재시공 분야는. 그러면 1번 먼저 손상된 줄눈은 완전히 파내셔야 됩니다. 남겨두지 마시고 원래 있던 이 줄눈은 그대로 놔둔 채 재시공하는 게 아니라 바로 완전히 파내야 돼요. 그래서 손상된 줄눈은 제거해야 돼. 손상된 줄눈 이것은 제거를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완전히 파내야 돼요. 완전히 파낸다는 것은 제거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손상된 줄눈 이거는 제거 대상이라는 겁니다. 완전히 파내라 이 제거하시라는 겁니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청소를 해야 되겠죠. 청소를 하고 나서 물축임을 우리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완전히 적셔 주시고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줄눈에 새로 섞은 줄눈 모타를 이용해서 한 번에 6.5mm 자 두께 체크해 놓으시고 6.5. 자 여기에서 문장을 바꿀 것이 없을 때는 표준 시방서에서는 수치 장난을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시방서에서 A와 B가 나오는 것은 서로 바꾸는 부분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시험 나왔을 때 돌공사에서 앵커 긴결철물이 나왔을 때 뭐 하부 상부의 지지철물이 하나는 하부가 지지용, 상부가 고정용인데 A, B가 있을 때 이렇게 바꾸는 방법이 있거든요. 뭐 그런 거나 문장을 전후가 있거나 이런 것은 바꿀 방법이 있을 거는 그렇게 바꾸지만 현재 그런 게 없을 땐 수치 장난을 많이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알아두시고 6.5mm 이하의 두께로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거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번에 보시면 마감된 줄눈은 수변 상태에서 5일간 보양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일정 정도 강도가 나와요. 그래서 보통 일정 정도 강도를 주기 위해서 이제 보통 뭐 해주는 것을 보통 보양이라고 하죠. 그러면 보통 직사 1강 이런 걸 비추면 우리가 제대로 강도가 안 나오고 균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보호해주고 양생에 좋게 하기 위해서 해주는 것을 전부 다 보양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5일간 보양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7번에 마지막 청소 부분에서 마지막 청소 쪽에서는 공사 완료되는 30일 동안입니다. 30일 동안 모르타르가 완전히 보양되도록 한 후에 그래서 최소한 30일 꼭 알아두세요. 30일 이상입니다. 30일 정도 되면 보통 여러분들이 이 설계 기준 보통 콘크리트와 같이 시멘트 제품은 설계 기준 강도를 재령 28일 정도로 봐줍니다. 그래서 보통 이 모르타르 부분 재시공이기 때문에 보통 30일 동안 완전히 보양되도록 한 후에 우리가 강모나 이런 솔 같은 걸로 깨끗이 청소를 우리가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은 이 벽돌공사 시방서 부분 위주로 많이 이제 다루었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 블록 구조 분야를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올해도 19회 이 시험도 아마 시방서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블록 부분도 시방서 부분을 조금 많이 다루어 놨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흐름이 이 조적조는 거의 시방서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7회는 한 문제 나왔는데 그 한 문제가 시방서 문제였고 18회 이제 벽돌 한 문제, 블록 한 문제를 시방서에서 도출해서 출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조적조는 거의 기본 이론적인 측면을 많이 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흐름이 시방서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방서 내용은 사실 여러분들이 막 이제 읽어서 암기하기도 뭐하고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고 그리고 내용도 좀 잘 안 들어옵니다. 그런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책에다 정리해 놓고 이렇게 지금 포인트 위주로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부족한 것은 나중에 문제 풀면서 좀 시방서 약간 넓은 분야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블록 구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